여러분, 혹시 요즘 동네 산책하면서 이상한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유모차는 거의 안 보이는데 전동일체어는 자주 마주치는 그 묘한 위화감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결혼식은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그런데 장례식은 어떤가요? 아마 그 3배는 가셨을 겁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통계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식장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공포영화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바로 늙어가는 대한민국, 아니 정확히는 이미 늙어버린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기억하시죠? 타노스가 손가락 한번 튕기니까 인구 절반이 먼지처럼 사라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영화 속 타노스보다 더 잔인합니다. 왜냐고요? 타노스는 적어도 드라마틱하게 한순간에 끝냈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인구 소멸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천천히 진행돼서 아무도 위기감을 못 느낍니다. 기억해줄 사람조차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는 소리 없이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 동네 초등학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운동장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시소 한 번 타려고 줄 서 있던 그 풍경.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2025년 지금 서울 한복판 초등학교들이 입학생이 없어서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 얘기가 아닙니다. 명동, 강남 한복판 학교들 얘기입니다. 그 자리엔 뭐가 들어서냐고요? 노인 요양병원, 실버타운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교실이 물리치료실로 바뀌는 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의 최신 트렌드예요. 반대로 병원 대기실은 어떤가요? 아침 7시, 문도 안 열었는데 지팡이 짚은 어르신들이 벌써 줄을 서 계십니다. 지하철은요? 경로석은 당연히 만석이고 일반석까지 은발의 승객들로 가득 차서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눈치 보며 서 있는 모습. 이게 2025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롤러코스터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미친 듯이 내려갈 때가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끼릭끼릭 소리를 내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갈 때, 그리고 정점에 딱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찰나의 순간, 그때가 제일 공포스럽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인구라는 열차가 정점을 찍고 이제 막 수직 낙하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 여전히 0.6명대입니다. 부부 둘이 만나서 0.6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건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멸종을 향한 카운트다운입니다. 전 세계 인구학자들이 한국을 보며 집단 자살 사회라고 경악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은 그 경고조차 무색해질 만큼 상황이 굳어져 버렸어요. 올해 드디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프랑스가 노인 인구 비율 7%에서 20%로 가는데 115년 걸렸습니다. 미국은 71년, 그런데 한국은요 불과 17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100년 동안 천천히 준비하면서 겪을 변화를 우리는 단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안전벨트도 안 매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꼴이죠. 튕겨나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들 아시죠? 입대할 때 그 북적거리는 연병장의 긴장감. 그런데 지금 전망부대에 가보면 정말 기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소대장은 있는데 소대원이 없어요. 분대장이 병사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분대원이라고는 딱 2명뿐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던 그 내무반 군계는 옛말이 됐고 지금은 경계 근무를 설 사람이 없어서 감시 카메라와 AI 로봇계가 철책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고 포장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총 들 사람이 없어서 기계를 세워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도입한다고 발표해도 그 버튼을 누를 군인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집값은 왜 이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물건을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경제학 교과서를 비웃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값은 여전히 천정부지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마지막 폭탄 돌리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모 세대들 평생 모은 평생 전생간이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값이 떨어지면 노후가 박살나니까 죽기 살기로 가격을 방어하는 거예요. 반면 청년들은요. 이 가격엔 절대 안 사요. 아니 못 사요 하고 들어 누웠죠.
거래는 없는데 호가만 높은 이 기묘한 대치 상태. 마치 낭떠러지 끝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네가 먼저 나라고 소리치는 형국입니다. 누군가 이 폭탄을 받아줘야 하는데 받아줄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린 흔히 일본을 보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나라 꼴 좀 봐라 활력이 없네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통계청 데이터를 뜯어보면 일본이 우리를 보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잃어버릴 30년이라도 있어서 좋겠네 라고 말이죠. 일본은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늙어갔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100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요 KTX보다 빠릅니다. 프랑스가 100년 걸려서 늙을 걸 우리는 단 17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일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참 묘합니다. 가깝고 또 먼 나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만만하게 보기도 해죠. 잃어버린 30년이라면 성장이 멈췄다고 비웃고 아날로그의 나라라면 도장 찍고 팩스 보내는 걸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일본이 정말 망했을까요? 일본 도쿄의 긴자거리를 걸어보면 혹은 오사카의 상점가를 가보면 망한 나라의 풍경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여유가 넘치죠. 물론 활력은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라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저 늙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노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일본은 30년 넘게 세계 최대 순채권국 지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에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나라라는 뜻이에요. 일본이 한창 잘 나가던 1980년대 그들은 벌어들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록펠러 센터를 사고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전 세계 알짜배기 자산들을 사들였죠. 지금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건 일본 안에서 물건을 팔아버는 돈보다 해외에 투자해둔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금입니다. 아까 제가 일본을 부자 노인이라고 했죠. 젊었을 때 강남 빌딩을 사놓고 이제는 은퇴해서 그 월세 받으며 골프 치러 다니는 건물주 할아버지. 그게 바로 지금의 일본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0%라고요? 건물주가 월세 받는데 굴리 땀 흘려서 일해서 연봉을 일 필요가 있어요? 그저 자산 가치만 유지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본처럼 해외에 자산을 쌓아둘 골든타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는데 벌써 몸이 늙어버렸어요. 일본은 부자가 된 뒤에 늙었지만 우리는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뼈아픈 차이점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빚은 대부분 국가의 빚, 즉 정부가 진 빚이지만 한국의 빚은 가계부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 빚입니다. 일본 정부는 망해도 일본 국민은 버티지만 한국은 국민이 먼저 무너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라고 해서 마냥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 부자 노인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일본 청년들을 보면 사토리 세대, 즉 득도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차도 안 사고 명품도 안 사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합니다. 왜일까요?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망을 실현할 사다리가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정치는 철저하게 노인을 위해 돌아갑니다. 투표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니까요. 정치인들은 청년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보다는 노인들의 연금을 지키고 의료비를 깎아주는 정책에 올인합니다. 이걸 실버 민주주의라고 하죠. 청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을 내면 그 돈이 고스란히 노인들의 병원비와 용돈으로 흘러가는 구조. 일본 청년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력해봤자 내 몫은 없다 하며 탕핑, 즉 그냥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편의점 알바만 해도 먹고는 사니까 더 이상의 성취를 포기하고 소확행에만 매달립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세요?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 하며 코인과 로또에만 매달리는 모습, 일본의 20년 전 모습과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명확합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 분위기도 노인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면 사회 전체의 활력이 죽어버린다는 사실. 일본은 그나마 쌓아둔 돈으로 우아한 침체를 겪고 있었지만 준비 없는 우리는 처절한 몰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복지천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유럽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후 4시면 퇴근해서 와인 한잔하고, 아프면 공짜로 병원 가고, 은퇴하면 두둑한 연금으로 여행 다니는 삶. 저도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공짜 점심의 청구서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최근 프랑스 파리 거리가 불타오르는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쓰레기 더미가 거리에 쌓이고 화염병이 날아다녔죠. 이유가 뭘까요?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딱 2년 늦추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겨우 2년 가지고 저렇게 난리야 싶겠지만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는 거냐며 분노한 거죠.
이게 바로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복지국가가 겪는 필연적인 진통입니다. 줄 돈은 없는데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북유럽의 스웨덴은 어떨까요? 혹시 스웨덴만큼은 다를까요? 정말 지상낙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웨덴 사람들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냅니다. 월급 500만 원 받으면 250만 원 가까이 떼가는 거예요.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는 무려 25%나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내일부터 월급의 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대가로 훌륭한 복지를 보장하겠다고 해도 말입니다. 아마 광화문에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등장할 겁니다. 스웨덴 모델이 작동하는 건 세금 폭탄을 견딜 수 있는 무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낸 돈을 나중에 내가 늙거나 아플 때 국가가 확실하게 돌려줄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웨덴 복지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해고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스웨덴이 노동자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스웨덴은 기업이 직원을 자르는 게 한국보다 훨씬 쉽습니다. 대신 해고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빵빵하게 주고 재취업 교육을 시켜주죠. 이걸 유연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일자리는 못 지켜주지만 네 삶은 지켜줄게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기업은 해고를 못해서 철절미고 노조는 철밥통을 지키려 머리띠를 두르고 청년은 그 철옹성에 못 들어가서 밖에서 웁니다. 세금은 더 내기 싫은데 복지는 더 달라고 합니다. 정부를 못 믿으니까요. 스웨덴처럼 하려면 세금 더 낼게, 대신 내 노후 확실히 책임져 라는 국민적 합의와 해고 자유롭게 해줄게, 대신 사회 안정망 튼튼하게 깔아 라는 노사 간의 대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상 이거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의 돈으로 버티기도 유럽의 고통스러운 개혁도 우리에게 딱 맞는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다른 곳, 아주 작지만 매운 고추 같은 나라, 싱가포르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매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계 1등 공항이라는 그 화려한 터미널 바닥을 누가 닦고 있는지 말입니다. 로봇 청소기요? 아닙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푸드코트에서 식판을 치우는 분들도 택시를 모는 기사님들도 대부분 70대 어르신들입니다. 한국 같았으면 아니 자식들은 뭐하고 저연세 고생을 시키나? 효를 찾겠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풍경입니다. 왜냐고요? 여기는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회사, 싱가포르 주식회사니까요. 싱가포르는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기업 마인드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원칙이 뼈에 새겨져 있죠. 싱가포르에는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품앗이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CPF, 중앙연금기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강제 저축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일정 비율, 많게는 37%까지 떼서 내 이름으로 된 국가통장에 강제로 넣습니다.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 돈입니다. 국가가 굴려주긴 하지만 내가 저축한 딱 그만큼만 나중에 찾아 쓰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했으면 노후가 화려한 거고 적게 벌어서 다 써버렸으면 노후가 빈곤한 겁니다. 옆집 청년이 낸 돈으로 내 연금을 메워준다? 싱가포르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철저한 더치페이, 각자 도생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노인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놓지 않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촉 내 생명줄이니까요. 주택정책은 더 무섭습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HDB라고 하죠. 국토의 대부분을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데 여기엔 아주 냉혹한 조건이 붙습니다. 결혼해라. 그래야 집을 준다. 싱글이 HDB를 신청하려면 35세가 넘어야 하고 평수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파격적인 가격에 집을 줍니다. 국가가 대놓고 결혼해서 애 낳고 경제활동해라. 안 그러면 국물도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민정책은 어떻습니까? 싱가포르 인구의 3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이중적입니다. 금융, IT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엘리트 인재들에게는 영주권의 시민권까지 속전속결로 쥐어주며 제발 와주세요. 굽신거립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노동자나 가사 도우미 같은 단순 인력은 철저하게 취업비자라는 꼬리표에 붙여 관리합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요, 얄짤없습니다. 짐 싸고 나가야 합니다. 가족 동반? 그런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들이 싱가포르의 복지 배산을 축내거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걸 원청 봉쇄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품이나 건전지처럼 대하는 거죠. 너무 비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냉혹한 효율성 덕분에 싱가포르는 늙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복지병? 그런 거 걸릴 틈도 없습니다. 세금이 아깝다고 시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낸 만큼 내가 받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이 이걸 따라 할 수 있을까요? 돈 없으면 굶어 죽어라, 쓸모 없으면 나가라 는 이 서늘한 실용주의를 정 많고 눈물 많은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광화문은 제2의 촛불 집회로 마비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짜는 없다는 그들의 서늘한 경고만큼은 뼈아프게 새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버티기, 스웨덴의 신뢰, 싱가포르의 실용주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2025년 11월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앞엔 3장의 성적표가 놓여 있습니다. 돈으로 버티는 일본,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는 유럽,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효율성의 싱가포르. 과연 2026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엔 3장의 성적표가 놓여 있지만 우리 주머니 사정은 그 어느 것도 따라하기에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버틸 막대한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웨덴처럼 서로를 철석같이 믿어주는 신뢰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싱가포르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에 가까운 효율성을 감당할 배짱도 없습니다. 이게 2025년 11월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망했네, 이번 생은 틀렸어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우리만의 생존 전략, 한국형 비빔밥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나라의 장점은 가져오되 한국 특유의 역동성으로 비벼내야 합니다. 저는 그 해답이 딱 3가지 키워드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인구수가 아닌 생산성. 인구수에 집착하는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생산성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이제 상수입니다.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아요. 댐이 무너졌는데 손가락으로 막으려고 하면 익사할 뿐입니다. 물기를 터줘야죠. 인구가 줄어든다면 한 사람이 100명분의 1을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식당에 가보세요. 서빙 로봇이 돌아다니는 게 더 이상 신기하지 않죠. 공자는 어떤가요? 스마트 팩토리가 24시간 불을 밝힙니다. 지금 군대에 병사가 없어서 난리라고 했죠. 소총수 100명을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드론 부대 1개와 AI 감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쪽으로 국방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공장의 일손이 부족하면 외국인을 무작정 데려올 게 아니라 로봇이 일하고 소수의 숙련된 한국인이 로봇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람 귀한 줄 알아야 기술이 발전한다 는 역사의 진리를 믿고 기술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 이제는 한 명의 시민이 AI를 활용해 100인분의 생산성을 내야 나라가 돌아간다는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노인의 정의를 다시. 대한민국은 노인의 정의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합니다. 지금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65세 어르신들이 노인입니까? 아닙니다. 펄펄 날아다니십니다. 등산동호회 가면 60대는 막내라서 물당번하고 고기 굽습니다. 신체 나이가 이렇게 젊어졌는데 사회는 여전히 60세만 되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세요 라며 억지로 은퇴를 시킵니다. 이건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건강하고 경험 많고 아직 일할 의욕이 넘치는 60대, 70대를 부양받는 짐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계속 세금 내는 납세자로 남겨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정년 연장입니다. 물론 청년들은 반발할 수 있습니다. 내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라고요? 아닙니다. 청년들이 기피하는 돌봄 노동, 사회 서비스 혹은 오랜 숙련도가 필요한 뿌리 산업 분야의 이분들을 재배치하는 그랜드 디자인을 국가가 짜야 합니다. 60대가 번 돈으로 손자 용돈을 주고 세금을 내서 나라 살림을 돕는 구조. 이게 바로 초고령 사회를 버티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고통분담. 가장 아프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이야기, 바로 고통분담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모두가 만족하는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덜 받고 더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터지면 그 파편은 우리 모두의 심장에 박힙니다. 지금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하죠. 지금의 2030 세대는 월급의 30% 이상을 연금으로 뜯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한국에 살고 싶겠습니까? 짐 싸서 미국 가고 호주 가겠죠? 청년들이 떠난 나라에 남은 노인들이 무슨 수로 연금을 받습니까? 다 같이 굶어 죽는 겁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내 연금을 깎아라, 아니면 더 늦게 받겠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는 그럼 나도 조금 더 내렸다고 화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스웨덴이 1990년에 했던 그 피눈물 나는 합의, 우리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2026년 그리고 2030년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우리 앞엔 2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 도생의 지옥도입니다. 준비 없는 노인들은 폐지를 줍고 청년들은 희망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텅 빈 지방 도시는 유령 마을이 되는 그런 나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하고 지방 의료원이 문을 닫아 맹장 수술 받으러 서울까지 와야 하는 나라. 하지만 다른 하나는 스마트한 축소 사회입니다. 인구는 3천만 명대로 줄었지만 AI와 로봇으로 무장해 1인당 생산성은 세계 최고인 나라. 활기찬 70대들이 사회 곳곳에서 역할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이 끊임없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작지만 단단한 강소국. 한국은 작아졌지만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미래.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롤러코스터는 이미 정점을 지나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안전바는 헐겁고 바람은 매섭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추락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눈을 부릅뜨고 이 속도감을 즐기며 새로운 레일을 깔 것인가? 그 선택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당신은 세금을 더 내서 나라를 고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각자 도생하며 탈출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째깍거리고 2026년은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경제학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트이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돈과 권리를 지키는 날카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